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퍼져 있는 병실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와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강지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차갑고 하얀 병실의 천장이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통증이 가장 먼저 그녀의 의식을 깨웠다. 왼쪽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마치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날카로운 감각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갈비뼈 부근에서도 뻐근한 통증이 느껴져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량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유리 파편이 튀고 쇠가 찌그러지는 굉음과 함께 의식이 끊겼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기에 누워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려 애썼지만 목에 착용된 보호대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녀가 움직이려 하자 곁에 있던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셨고 늑골에도 금이 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남편은요? 제 남편, 최민준 실장, 연락됐나요? 그녀의 남편 역시 같은 로펌의 유능한 실장이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동정심이나 연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기색이었다. 아, 최민준 실장님이요? 그분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한데 다른 환자분 곁에 계셔서요. 아마 곧 오시지 않을까요? 간호사는 황급히 말을 돌리며 지유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지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다른 환자? 사고는 자신 혼자 당했다. 그렇다면 다른 환자라는 것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지우는 고통을 잊은 채 간호사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애매히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꿰뚫어 보던 변호사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환자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또 다쳤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간호사는 그 기세에 눌린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 그게 같은 시간에 다른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계셔서요. 유명한 모델 한설아 씨라고. 한설아. 그 이름이 지우의 뇌리에 밝히는 순간 병실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다. 한설아는 최민준의 과거 연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민준이 지우와 결혼하기 직전에 정리되었다고. 적어도 민준은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심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 남편은 지금 한설아 씨 병실에 있다는 건가요? 지우의 질문에 간호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설아 씨가 많이 놀라시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인데도 안정을 못 찾으셔서 최민준 실장님이 계속 곁에 계시더라고요. 가벼운 찰과상. 지우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와 금이 간 늙고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아내가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동안 겨우 놀랐을 뿐인
전 여자친구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지우는 차가운 천장을 응시하며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최민주는 자신과 한설아 사이에서 명백하게 한설아를 선택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 현장에서조차 그는 자신을 버렸다. 눈물이 흘러나올 법도 했지만 지우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고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이성이었다. 그녀는 지금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MA 전문 변호사 강지우였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하나의 감정적인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해 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두뇌는 이 상황을 사건으로 규정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남편의 명백한 외도와 유기. 둘째, 한설아의 존재. 셋째, 교통사고 자체의 의문점. 그 폭우 속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차를 향해 트럭이 그토록 정확하게 돌진한 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뉴스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았다. 지우는 손을 뻗어 협탁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찾으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자분. 지우는 최대한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제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최민준 실장이 이 병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지금 당장.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부부 사이에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그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제 법적 대리인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만약 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불러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지우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직전 민준과 나누었던 마지막 통화. 그는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겼다며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설아가 가벼운 사고로 같은 병원에 실려왔다는 사실과 그 말을 연결짓자 끔찍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야근은 처음부터 한설아와의 만남을 위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를 당한 그 시각, 그들 역시 어딘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키는 불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적은 없었다. 최민준, 그는 그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여자를 선택한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그리고 한설아, 그녀 역시 단순한 옛사랑이 아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룬 성공, 명성, 그리고 재산을 떠올렸다. 민주는 지우의 로펌에서 그녀의 후광을 입고 성장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우는 억측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증거였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병실에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다짐했다. 최민준과 한설아가 자신을 버린 데가, 그리고 어쩌면 이 사고의 배후에 그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것은 마치 빗물에 씻겨나가지 못한 피와 배신으로 인해 부식되기 시작한 관계의 새 냄새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지우가 처음 보는 종류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우야,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의사 말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천년 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 침묵에 당황한 듯 말을 이었다. 나도 어젯밤에 일이 좀 있었어. 설아가, 한설아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나도 응급실에 와 있었거든. 정말이야.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가벼운 찰과상과 놀람이 쓰러졌다로 둔갑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민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나가.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변호사가 곧 올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거니까. 당신이 걱정해야 할 건 내 아니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일 거야. 최민준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강지우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아내가 아님을 깨달았다. 강지우, 지금 아픈 사람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사고의 진상 규명.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지우가 남편에게 축출 명령을 내린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번에는 최민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들어선 여자는 마치 병문안이 아니라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는 톱스타처럼 완벽하게 치장한 한설아였다. 그녀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그녀에게서는 지우가 맡았던 지독한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두 사람의 등장은 마치 지우의 고통을 조롱하는 듯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최민주는 아까의 당황스러움이나 분노 대신 계산된 차가움을 얼굴에 깔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주군이 반항하는 신하를 대하듯 거만한 태도로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강지우,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말이야. 설아 씨도 당신을 걱정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줬어. 아무리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설아는 민준의 팔짱을 더 바싹 낀 채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는 거짓 동정심을 얼굴에 띄웠다. 지유 씨, 정말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민준 씨가 어젯밤 내내 지유 씨 걱정에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지유에 대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유가 이제 끝났다고, 자신의 남자를 되찾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지유는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침대 헤드의 몸을 조금 더 기댔다. 갈비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설아의 값비싼 구두 끝에서부터 최민준의 위선적인 얼굴까지 천천히 훑어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이나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병실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최민주는 지유의 이런 태도에 익숙하지 않았다. 늘 이성적이고 통제력이 강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따뜻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강지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그 자체였다. 민주는 초조함을 감추며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지유의 침대 옆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유야, 지금 당신 몸 상태로는 로펌이를 처리하기 힘들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맡고 있던 중요한 MA 건들이 몇 개 있잖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공동 재산 관리 문제도 그렇고. 당신이 회복할 동안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법적, 재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위임장에 서명해줘. 그는 마치 지유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것은 지유의 건강을 염려하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지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포괄적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모든 권한을 최민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로펌에서의 지위, 그녀의 개인 자산, 심지어 그녀의 의료 결정권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혹은 배신감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너무나도 뻔하고 조잡한 수작이었다. 지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최민준과 한설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한설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지유 씨, 뭘 망설이는 거예요? 민준 씨가 지유 씨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민준 씨를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게 지유 씨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괜한 고집 부리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유의 개인 변호사이자 로펌의 동료인 박진수 변호사가 들어섰다. 박 변호사는 지유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병실 안의 기묘한 대치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침대에 누워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지유. 그리고 그녀를 압박하고 있는 최민준과 한설아. 박 변호사는 최민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가 내민 위임장 서류를 집어들었다. 박진수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MA 방어 전문 변호사답게 몇 초 만에 서류의 핵심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최민준 실장,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강 변호사님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그녀의 모든 법적 권한을 박탈하려는 이 서류는 명백한 사기 및 강요 미수입니다.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박 변호사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박 변호사,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 최민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지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킬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제 정식 법률 대리인으로서 저 두 사람을 당장 이 병실에서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또한 제 비서실을 통해 로펌 이사회에 최민준 실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제 위임 없이는 그 어떤 파일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최민준과 한설아는 지우의 빠르고 정확한 반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지우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 두 번째 요청입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골랐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의지로 억눌렀다. 최민준 씨와의 이혼 소송을 즉각 진행해 주세요. 사유는 명백합니다. 배우자 유기, 그리고 그녀는 한설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간통,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저 두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한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생명이었다. 간통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녀의 경력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준 역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강지우, 너 미쳤어?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이혼, 빈털터리, 네가 감히 나한테. 그가 소리치며 지우에게 다가가려 하자 박 변호사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박 변호사는 이미 지우의 요청대로 병원 측에 보안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최민준 씨, 지금부터 강 변호사님에 대한 그 어떤 위협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퇴실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자신이 얕보았던 아내가 여전히 자신보다 몇 수 위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우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한설아의 팔을 거칠게 끌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지우와 박 변호사,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는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통증에 눈을 감았다. 박 변호사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았다. 강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진심이십니까? 그는 지우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제 사고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주시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이 사고의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브레이크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해서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금고에서 지불하겠습니다. 박진수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지유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아차렸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 미수라면, 그리고 그 배우에 최민준과 한설아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끔찍한 범죄 사건이 된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로펌 일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회복에만 전념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합니다. 박 변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지유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어젯밤의 폭우를 비웃는 듯했다. 최민준과 한설아는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괴물을 깨웠다. 그들은 강지유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법률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의지라는 사실을 몰랐다. 지유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산그룹 본사 101층 회장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권태하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빛의 강물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슈트만큼이나 틈 하나 없이 완벽하고 차가웠다. 그의 손에는 종이 서류가 아닌 암호화된 보안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강지유 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중간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경찰이나 언론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태산그룹의 핵심이자 권태하의 수족인 글로벌 인텔리전스 팀이 작성한 것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건조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사고 차량인 트럭 운전사의 도주 경로, 사고 직전 강지유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같은 시각 최민준 실장과 모델 한설아가 경미한 쇼크를 이유로 같은 병원 다른 병동에 입원했다는 사실이었다. 권태하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넘겼다. 강지유.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그녀를 기억했다. 1년 전 태산그룹이 성진전자에 적대적 M&A를 시도했을 때 모두가 백기를 들 거라 예상했던 성진전자의 법률 대리인이 바로 강지유였다. 태산의 막강한 자본력과 법무팀의 공세 앞에서 모두가 그녀가 젊고 우아한 여성 변호사일 뿐이라고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권태하 자신만은 달랐다. 그는 협상 테이블 너머에서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방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그와 동등한 포식자였다. 그녀는 태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포이즌 필 조항을 교묘하게 활성화시켜 태산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했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자비가 없었다. 그는 그 싸움에서 강지유라는 변호사의 비범한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다. 결국 태산그룹이 압도적인 자본으로 인수를 성사시키긴 했지만 권태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강지유와 호각을 이루었다고, 어쩌면 한수 밀렸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유능한 변호사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봐왔다. 그녀가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명성에 기생하여 성장하는 남편 최민준을 보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최민준을 유능한 아내에게부터 단물을 빨아먹는 삼류 기생충 정도로 여겼다. 그리고 지금 그 기생충이 숙주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권태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것은 치정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탐욕의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의 조잡한 범죄 계획이었다.
그들은 강지유라는 명검을 그저 화려한 칼집 정도로 착각한 것이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그녀의 재산이나 로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룩해낸 그녀의 비범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권태아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회장님, 검토하셨습니까? 권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욕적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저런 하찮은 벌레들 때문에 저런 뛰어난 두뇌가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이 말이야. 김 비서는 상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다. 권태아 회장은 아기보다 어리석음과 낭비를 더 혐오했다. 강지우 같은 인재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을 불쏘시개로 쓰는 것과 같은 최악의 죄악이었다. 그는 강지우를 희귀한 자원으로 보았고 최민주는 그 자원을 파괴하려는 무지한 야만인이었다. 김 비서, 권태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회장님. 도주한 트럭 운전사를 찾아내 경찰보다 먼저 돈의 출처, 배우의 지시 라인까지 전부 파악해 그리고 강지우 변호사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경찰이 가진 사본 말고 원본.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태산의 인텔리전스 팀은 그 어떤 국가정보기관보다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권태아가 말을 이었다. 강지우 변호사는 그 병원에서 안전하지 않아. 최민주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여전히 법적인 남편이야. 접근 금지를 신청했더라도 병원 내부에서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몰라. 한 번 실패했으니 더 교묘한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 의료사고를 위장한다거나 그의 예측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즉시 전원 조치해 경기도에 있는 태산 어드밴스드 재활센터로 최고 등급 보안으로 격리하고 내 개인적인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을 불허해 가명으로 등록하도록. 그녀의 변호사인 박진수, 그에게만 위치를 알려줘. 태산의 재활센터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그룹의 최고위 임원들만이 이용하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김 비서는 태블릿에 그의 명령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내 개인 계좌에서 지불해. 그리고 박진수 변호사에게는 강 변호사 로펌과의 특별 제휴 프로그램인 것처럼 전달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강지우 변호사는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아직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익명으로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구해주신다면 강 변호사는 태산의 막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바칠 것입니다. 권태아가 처음으로 창가에서 몸을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서렸던 차가운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감사? 그건 감정이야, 김 비서. 감정은 신뢰할 수 없지.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나는 그녀의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 만약 그녀가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선다면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강해져 있겠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바로 그 자산이야. 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뿐 회복과 복수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다. 이것은 권태아에게 있어 일종의 시험이었다. 강지우가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복수에 성공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그녀가 무너진다면 그녀는 애초에 자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자산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이 빚이 아닌 상호 간의 존중에서 비롯되기를 원했다. 한편 강지우는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또 다른 고통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그때 박진수 변호사가 다소 상기된 그러나 안도하는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강 변호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로펌이 국내 최고의 사설 재활센터와 제휴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보아는 여기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강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휴요? 금시초문인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박진수 변호사는 권태아의 팀이 짜준 각본대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매우 배타적인 곳이지만 강 변호사님의 명성과 우리 로펌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문직 예우 차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보안이 완벽합니다. 최민준 실장은 그 근처 1km 이내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보안이라는 말에 지우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지금 이 병원에서 무방비 상태였다. 최민주는 궁지에 몰렸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 그녀에게는 회복하고 반격을 계획할 견고한 요새가 필요했다. 좋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당장 옮겨주세요. 오늘 밤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늦게 병원에 어떤 표식도 없는 검은색 사설 앰뷸런스가 VIP 병동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다. 강지우는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이송되었다. 앰뷸런스가 병원을 벗어날 때 맞은편 거리의 그늘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김 비서가 앉아 있었다. 그는 권태아에게 자산 확보 완료라는 한 줄짜리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권태아는 여전히 집무실에서 다른 MA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미소 없이 삭제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제 그는 강지우가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대로 타버릴지 지켜볼 참이었다. 그는 성진전자 협상 때 보았던 그녀의 그 불타는 눈빛을 기억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전략 자체,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자의 눈빛이었다. 권태아는 그것을 높이 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탐욕이나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그녀는 이기고자 하는 지적인 욕망으로 움직였다. 권태아는 그것을 존중했다. 최민준이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부수려 했지만 권태아는 그녀 같은 두뇌는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 숨겨진 지원을 통해 사실상 자신만의 검을 대장간에서 벼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휘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날카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사이 태산의 인텔리전스 팀은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중국행 화물선을 타려던 트럭 운전사를 인천항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확보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브레이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김 비서는 이 새로운 보고서를 검토했다. 회장님, 증거가 확실합니다. 한설아가 자금을 댄 유령 회사를 통해 운전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권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정리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절대 외부에 흘리지 마. 이 증거는 우리 것이 아니야.
김 비서가 물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권태아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인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강지우 변호사가 요청할 때 그녀에게 넘겨. 이것은 그녀의 무기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는 총알을 제공했지만 방아쇠는 그녀가 직접 당겨야 했다. 태산 어드밴스드 재활센터에서의 하루는 지옥의 시간표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강지우는 새벽 5시에 기상했다. 해가 뜨기도 전 숲의 냉기가 채가 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고통과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병원에서처럼 수동적인 치료가 아니었다. 이곳의 재활 프로그램은 그녀의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녀의 부러졌던 다리는 수술로 겨우 뼈를 맞춘 상태였고, 굳어버린 근육과 신경을 되살리는 과정은 매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한 걸음 더, 강 변호사님, 근육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고통을 기억해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는 국내 스포츠 재활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지우는 땀으로 흠뻑 젖은 재활복을 입은 채 평행봉을 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발바닥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 고통은 최민준과 한설아가 그녀에게 안겨준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우를 잘못 알았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로 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MA 협상장에서 밤을 새우며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던 그 집요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분석하고 재건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최민준의 위선적인 얼굴을 떠올렸다.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한설아의 조롱 섞인 미소를 기억했다. 그녀는 이 완벽한 요새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오직 박진수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식사는 그녀의 근육 재건에 최적화된 고단백 저염식으로 정확한 시간에 제공되었다. 재활 훈련이 끝나면 그녀는 차가운 수중 치료실에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오후 내내 박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뇌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육체가 재건되는 동안 그녀의 정신은 복수를 위한 칼날처럼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한편 강지우가 잿더미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최민준과 한설아의 화려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재활센터의 휴게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했다. 최민준은 병상에 누운 아내를 대신하여 로펌을 이끄는 비운의 차세대 리더로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했다. 그는 지우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형 MA 프로젝트를 뻔뻔하게 가로챘고 언론은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칭송했다. 한설아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값비싼 선물과 호화로운 파티 사진을 올리며 최민준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그들은 지유 명의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고 지유의 차고에 있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으며 지유의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그들은 강지유라는 이름이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유가 재활센터에서 고통 속에 절규하는 동안 그들은 지유의 재산 위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박진수 변호사가 한 달 만에 지유를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흥분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재활센터의 삼엄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지유의 개인 휴게실로 들어섰다. 지유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고요한 숲을 바라보다가 박 변호사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죠, 박 변호사님? 표정이 좋지 않군요. 박 변호사는 침을 한 번 삼키고 암호화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 변호사님, 드디어 그들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제가 직접 찾은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제 사무실로 익명의 제보자가 이 모든 자료를 담은 USB를 보내왔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에 파일을 띄웠다. 첫 번째 파일은 영상이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겁에 질린 남자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바로 지유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였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는 단순 경고 차원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했다. 의뢰인은 한설아와 연결된 브로커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브로커는 계획 변경이라며 브레이크 라인을 미리 손봐둔 차량 사진을 보냈고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거액의 성공 보수를 약속했다고 울부짖었다. 지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다음 파일은 자금 추적 보고서였다. 최민준이 지우와의 공동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한 뒤 바로 그 브로커와 연결된 차명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날짜별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살인 교사 및 자금 횡령의 증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유를 살해하고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진수 변호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었다. 이 악마 같은 자들, 당장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즉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숲속의 가장 깊은 어둠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아니요, 박 변호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 추락시켜야 그 고통이 가장 끔찍한 법이죠. 지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는 거의 완벽하게 교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졌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 다리는 그들의 죄악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초점은 재산 분할에만 맞추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최민준이 제 재산을 탐내도록 저를 돈 몇 푼에 연연하는 패배자로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최민준이 지금 맡고 있는 그 MA 프로젝트들, 제가 원래 기획했던 그건들의 모든 세부 사항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다시 분석해서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가 쌓아올린 그 모래성이 사실은 제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이제 반격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하고 있었다. 강지유가 태산재활센터의 견고한 요새 안에서 육체와 정신을 재련하는 동안 법적인 절차는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강지유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를 대신해 박진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위임받아 조정실에 앉았다. 반대편에는 최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거만한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지유가 재활에 실패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민준 측 변호사는 관대한 합의안을 제시했다. 강지우가 로펌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 대부분을 최민준에게 위임 형식으로 넘기고 현재 거주 중인 최고급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공동 예금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 대가로 최민준은 강지우에게 인도적인 차원의 위자료와 향후 5년간의 재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강지우를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박진수 변호사는 지유의 각본대로 움직였다. 그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척했다. 그는 강 변호사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민준 측이 준비해온 강지유의 현재 정신 상태로는 로펌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조작된 의사소견서를 들이밀자 힘없이 무너지는 연기를 펼쳤다. 최민준은 박 변호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 변호사, 현실을 받아들여. 지유는 끝났어. 이게 다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끝났다. 박진수 변호사는 마지못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강지유가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조정실을 나온 최민주는 법원 복도에서부터 참지 못하고 한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끝났어. 설아야. 전부 다 우리 거야. 강지유, 그 바보 같은 여자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다 포기했어. 내가 이겼다고.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승리감에 젖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최민준과 한설아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스카이라운지 바를 통째로 빌려 그들만의 승전 파티를 열었다. 한설아는 최민준이 지우의 법인 카드로 사준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 민준 씨, 이제 정말 당신이 그로펌의 주인이네. 강지우는 이제 병실 구석에서 평생 나오지도 못할 거야. 한설아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교태롭게 웃었다. 최민주는 비싼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제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당연하지. 그녀는 똑똑했지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지. 이제 그녀가 기획했던 그 블루테크 인수건만 성공시키면 난 완벽하게 그녀를 뛰어넘는 거야. 그는 강지우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형 MA 프로젝트를 완전히 자신의 공으로 만들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같은 시각 태산재활센터의 고요한 방안, 강지우는 완벽하게 재활을 마친 다리로 창가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혼 합의서 사본을 들고 온 박진수 변호사가 서 있었다. 박 변호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지우의 얼굴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수고했어요, 박 변호사님. 그들이 미끼를 물었군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축배를 들고 있겠죠.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빚더미일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가져간 로펌 지분. 그거 제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설정해 둔 막대한 규모의 풋옵션이 걸려있는 쓰레기 주식이라는 거 그는 모르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 그 빚이 만기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박진수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다. 그가 차지한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미 제3금융권을 통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치의 대출을 받으셨고 그 자금은 이미 안전한 해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최민주는 빈 껍데기 아파트와
수십억의 빚을 동시에 떠안은 겁니다. 지우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독이 든 사과를 건넨 것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제 그늘 아래서 떡고물을 받아먹던 탐욕스러운 개에 불과했어요. 그는 제가 구축해 놓은 이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할 능력조차 없죠. 지우는 태블릿을 들어 금융시장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는 곧 현금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로펌 지분의 풋옵션 콜을 막기 위해서요. 그럼 그는 어디에 손을 댈까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다. 자신이 유일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블루테크 MA겠죠. 로펌의 공금을 유용해서라도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 할 겁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증거, 즉 최민준과 한설아의 살인 교사 증거가 아닌 블루테크에 관한 치명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건 블루테크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특허가 사실은 원천 기술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인수 직전에 발견하고 보류했던 자료죠. 하지만 최민주는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오직 성공이라는 타이틀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지우는 박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이 자료를 블루테크의 경쟁사, 그리고 가장 냄새를 잘 맡는 경제지 기자에게 익명으로 보내세요. 박진수 변호사는 지우에 잔혹할 정도로 정교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상대방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완벽한 전략적 해체 작업이었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그리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장은 폭발했다. 블루테크, 핵심 기술, 특허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고 경쟁사는 즉각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준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블루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그가 로펌의 공금을 끌어다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함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믿었던 완벽한 성공의 발판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낭떠러지였던 것이다. 그는 모니터를 향해 서류를 집어던지며 절규했다. 말도 안 돼. 강지우. 설마 그는 그제야 희미하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로 또 다른 서류가 배달되었다. 그가 인수한 로펌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통지서와 아파트 담보대출의 즉시 상환 요구서였다. 최민주는 종이에 적힌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고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우가 설계한 거대한 덫의 중심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태산 어드밴스드 재활센터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석 달 전 절망의 나락에서 자신을 끌어올렸던 그 방의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이제 고통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꼿꼿이 그녀의 체중을 지탱했다. 육체적인 재활은 끝났다. 이제는 정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였다. 최민주는 완벽하게 몰락했다. 블루테크 인수 계약 사기 의혹이 터지자마자 그가 불법적으로 유용한 로펌의 공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지우가 설계해둔 풋옵션과 담보대출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로펌에서의 지위, 재산, 그리고 강지우라는 방패막이까지도.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최민주는 그저 탐욕스러운 꼭두각시였을 뿐 그를 조종한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 변호사님, 이제 그분을 만나야겠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고 최민중과 한설아의 살인교사 증거를 보내준 그 익명의 제보자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그녀가 이 요청을 할 줄 알았다는 듯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강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1시간 뒤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재활센터의 숲길을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달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을 도운 그 거대한 힘의 정체를 분석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트럭 운전사를 경찰보다 먼저 찾아내고 완벽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자신을 이 철통 같은 요새에 숨겨준 존재. 이것은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자신이 유일하게 MA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전략적인 경외심을 느꼈던 단 한 사람. 차는 그녀의 예상을 확신시키듯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태산그룹의 심장부인 태산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버튼은 단 하나, 100일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듯 부드럽게 상승했다. 문이 열리자 그곳은 사무실이 아닌 거대한 펜트하우스였다.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태산그룹의 회장 권태하였다. 그는 1년 전 협상 테이블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지우를 훑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군, 강지우 변호사. 아니, 이젠 그냥 강지우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없었다. 오직 지적인 호기심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가며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조금도 밀리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맞췄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군. 하긴, 그러니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반격도 가능했겠지. 지우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회장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동안 저를 도우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선 사업의 수혜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사는 없었다. 오직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려는 의도만이 분명했다. 권태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한다는 표식이었다. 역시 강지유답군.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태블릿을 켜서 그녀에게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한설아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비밀리에 접촉했던 인물들의 리스트가 떠 있었다. 당신 남편은 단순한 기생충이었어. 하지만 한설아는 달랐지. 그녀는 그저 옛사랑을 되찾으려던 게 아니야. 그녀는 유진 캐피탈 소속의 전문 스파이였어. 지유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는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유진 캐피탈.
태산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MA 시장에서 사사건건 태산의 발목을 잡아온 하이에나 같은 투자사였다. 권태아가 말을 이었다. 한설아의 임무는 당신에게 접근해서 당신이 진행하던 모든 MA 전략 파일 원본을 빼내는 것이었어. 특히 블루테크건과 당신이 비밀리에 준비하던 해외 바이오 기업 인수건까지도.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의 탐욕과 한설아의 임무가 결합하여 끔찍한 살인 미수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민준은 돈과 여자를 얻기 위해, 한설아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방해물인 지유를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들은 지유가 사고로 죽거나 혹은 식물인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당신의 두뇌를 훔치려 했지. 권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경쟁자인 유진 캐피탈이 내가 인정한 유일한 전략가의 두뇌를 망가뜨리거나 훔쳐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 강 변호사, 당신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야. 당신은 그 자체로 막대한 가치를 지닌 전략 자산이니까. 그의 눈빛은 지유를 여성이나 피해자가 아닌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무기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무대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했어.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거지.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최민준을 완벽하게 파멸시켰지. 아주 훌륭했어. 하지만 그건 전쟁의 시작일 뿐이야. 최민준은 꼬리에 불과해. 지유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권태아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도시의 왕좌에 앉은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유진 캐피탈은 한설아라는 카드를 잃었지만 여전히 태산의 프로젝트들을 방해하고 있어. 그들은 당신의 전략을 훔치려 했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전략으로 그들을 직접 파괴하는 건 어떤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태산 그룹으로 들어와. 내 직속 전략 법무팀의 수장 자리를 주겠어. 당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태산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 당신의 복수를 완성해. 한설아, 그리고 그녀의 배후에 있는 유진 캐피탈을 무너뜨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큰 전쟁터로의 초대장이었다. 권태아는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사려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권태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차갑고 지적인 야망이 불타고 있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권태아가 다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문을 걸어나가서 혼자서 유진 캐피탈이라는 거대 골리앗과 싸워야겠지. 나는 당신의 성공을 빌겠지만 더 이상 내 자원을 낭비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가 지유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보다 나와 함께 이 도시를 발 아래 두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인간이니까. 지유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사용할 사무실과 팀을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한설아의 현재 위치와 유진 캐피탈이 다음 MA 타깃으로 노리고 있는 곳의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전장부터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니, 그녀는 새로운 동맹을 선택했다. 두 명의 강력한 포식자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더 큰 사냥을 위한 연합을 결성한 순간이었다. 강지유의 새로운 전장은 태산타워 99층, 권태아 회장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전략기획본부였다. 그곳은 태산그룹의 두뇌이자 심장이었으며 외부에는 그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의 직함은 전략기획본부장이었지만 사실상 권태하의 직속 해결사이자 유진 캐피탈을 겨냥한 저격수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일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태산의 공식 임원 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녀가 휘두르는 권한은 그룹의 그 어떤 사장보다도 막강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거대했지만 사치스러운 장식 대신 삼면을 가득 채운 실시간 데이터 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유진 캐피탈의 주가 동향, 그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한설아가 빼돌리려 했던 MA 대상 기업들의 내부 정보, 그리고 최민준이 파멸 직전에 매달렸던 모든 거래 내역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그래프로 격렬하게 깜빡였다. 지우는 지난 석 달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오히려 그 공백기 동안 응축된 분노와 전략이 더해져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다. 유진 캐피탈은 한설아라는 카드를 잃었지만 이미 확보한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산이 공들여온 해외 바이오 기업 인수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산의 인수 가격보다 단 몇 퍼센트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교묘하게 태산의 자금줄을 압박했다. 강지우가 없었다면 태산은 이 소모전에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유진 캐피아이털의 공격 패턴을 단 이틀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들은 태산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지우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바이오 기업 인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대신 유진 캐피아이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제3의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물밑에서 선언했다. 권태하는 자신의 전쟁실에서 지우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지휘관처럼 태산의 막강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유진 캐피아이텔은 자신들의 심장이 공격받고 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오 기업 인수전에서 발을 빼고 자신들의 핵심 자금줄을 방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 지우는 그 사이 처음 계획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 바이오 기업을 태산의 품으로 가져왔다. 단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권태하는 지우의 사무실로 직접 내려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대단하군, 강 본부장. 유진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어.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겠지만 당신이라는 더 뛰어난 포식자에게 사냥당한 셈이야.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장님, 그들은 저의 전략을 훔치려 했으니 이제 저의 전략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최민준 개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세력, 즉 한설아와 그녀의 배후인 유진 캐피탈을 향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고 그녀의 목표는 오직 승리, 그리고 적의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녀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손에 쥐었고 권태하는 그녀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얻었다. 바로 그때 권태하가 본론을 꺼냈다. 다음 주 금요일 태산재단 연례자선 갈라가 열리네. 태산재단 갈라. 그것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계, 재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사실상의 권력 시장이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맥과 거래는 수면 위의 MA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했다. 지우는 그 행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부 테마는 무엇이죠? 지우가 기계적으로 물었다. 권태아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올해의 테마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강 본부장이 내 파트너로서 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것이 당신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될 걸세.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권태아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이것은 그녀를 태산의 핵심 인물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녀의 적들에게 그녀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빛의 한가운데 권력의 중심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것이었다. 좋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 무대를 기다려왔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진 최민준과 한설아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직 로펌 실장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한설아는 유진 캐피탈로부터 실패자로 낙인 찍혀 모든 지원이 끊겼다. 그들은 어떻게든 재기할 발판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도 태산재단 갈라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것은 그들이 몰락하기 직전 최민준의 지위를 보고 발송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태산 갈라에 가는 거야. 거기서 당신의 옛 인맥들을 만나면 재기할 수 있어. 유진 캐피탈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우리에게 다시 투자할 사람을 찾는 거야. 한설아는 절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티의 중심이 될 것이라 착각하며 남은 돈을 긁어모아 가장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빌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강지우가 이미 태산의 심장부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지우가 어느 재활병원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재기의 무대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끝장낼 단두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갈라를 이틀 앞두고 태산그룹 회장실 직속 스타일링 팀이 지유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들은 단순한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태산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지유를 위한 수십 벌의 최고급 드레스를 가져왔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압도적이며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유는 데이터 분석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섰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끔찍한 고통과 지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그녀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하게 재건되었고 사고의 흔적은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지적이면서도 온화했던 변호사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통찰력과 적을 향한 냉혹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스타일링 팀은 숨을 죽였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장식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한 무기였다. 그들은 수많은 드레스 중에서 단 하나, 깊고 차가운 바다를 연상시키는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그것은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를 감싸는 벨벳 칼집처럼 보였다. 완벽하십니다, 본부장님.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파티 복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갑옷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태산재단 갈라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99층 전략기획본부 사무실은 도시의 황혼이 내려앉으며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데이터월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타임라인이 나란히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 서버 접속 경로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 최대 경제지의 편집국 서버였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킬 마지막 두 개의 칼날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권태아의 팀이 확보한 최민준이 로펌 공금을 횡령하여 한설아와 유진 캐피탈 측 브로커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었다. 지우가 이혼 소송에서 그를 파산시킨 것은 민사상의 채무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감옥으로 보낼 형사상의 결정적 증거였다. 다른 하나는 한설아가 유진 캐피탈의 스파이로서 주고받은 기밀 이메일 내역과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완벽한 보고서였다. 박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박진수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지우의 개인 변호사를 넘어 태산전략기획본부의 일원으로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준비됐습니다. 강 본부장님. 금융감독원 고발 시스템과 검찰청 특수부 직통 라인 모두 확보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하도록 세팅 완료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좋습니다. 최민준의 시간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증거 파일을 검찰과 금감원에 동시 전송하세요. 제목은 대형 로펌 MA 전문실장의 수백억 대횡령 및 살인 교사 의혹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의 공기를 얼릴 듯이 차가웠다. 박 변호사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데이터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지우가 데이터월의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한설아에 대한 증거는 유진 캐피탈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유진 캐피탈의 최대 경쟁사인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의 최고위 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KSE 경제일보의 탐사보도팀장에게도. 그녀는 적의 적을 이용하고 언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를 사용했다. 박 변호사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전송 완료됐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보석처럼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죠.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폭발이 만들어내는 파괴의 연쇄 반응을 감상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옥 같은 재활의 시간을 견뎌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초라한 오피스텔. 최민준과 한설아는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모아 빌린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거울 앞에서 필사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연출하려 했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갈라 파티 초대장뿐이었다. 민준 씨, 괜찮아.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오늘 밤 파티에 가면 분명 기회가 있을 거야. 당신 인맥들 많잖아. 유진 캐피탈 사람들도 올 거고. 어떻게든 투자를 받아내면 돼. 한설아가 초조하게 립스틱을 덧칠하며 말했다. 최민주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강지우, 그 XE
나한테 빚을 뒤집어 씌웠지만 내 능력은 어디 가지 않았어. 내가 기획했던 MA 아이템들만 설명하면 다들 줄을 설 거야.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몰락이 강지유의 치밀한 설계 때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운이 나빴거나 강지유가 재산에 집착해버린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바로 그때 최민준의 스마트폰이 광기 어린 진동을 올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그가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의 VIP 지점장이었다. 최 실장님,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실장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조사가 들어왔다고요. 저희 은행도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오피스텔 방을 울렸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급 정지?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 동료들, 그가 접촉했던 모든 이들에게서 동시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당장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로펌에서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의 세상이 단 5분 만에 문자 그대로 붕괴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최민준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한설아는 그 모습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최민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에도 알림이 떴다. KSE 경제일보의 긴급 속보 헤드라인이었다. 단독 톱 모델 H 유진 캐피탈의 산업 스파이로 활동. 대형 로펌 M A 기밀 유출 정황 포착. 비록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함께 첨부된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은 누가 봐도 한설아 자신이었다. 기사는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녀가 유진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내역, 그녀가 강지유 변호사의 사고 직후 최민준 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로펌 기밀에 접근했다는 의혹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그녀의 소속사 대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설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계약 해지야. 위약금 청구 소송 들어갈 테니 그렇게 알아.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유진 캐피탈 대변인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가 떴다. 모델 한설아 씨와 유진 캐피탈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 그들은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한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의 화려했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최민준과 한설아는 텅 빈 오피스텔 방 안에서 서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재기를 꿈꿨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와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가 막혔다. 돈이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 아니, 유일하게 남은 도피처가 떠올랐다. 파티. 최민준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파티에 가야 해. 거긴 기자들도 함부로 못 들어와. 거기 가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권태아 회장이라도 누구라도 붙잡고 빌어야 해. 이게 다 오해라고.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초대받지 못한 손님, 아니 모든 이들의 경멸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걸린 단두대의 칼날이 이미 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단두대가 설치된 화려한 무대 태산 재단 갈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망가진 모습으로 빌린 옷을 걸친 채 오피스텔을 나섰다. 같은 시각 99층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딸린 개인 휴게실 거울 앞에 섰다. 데이터월에는 최민준의 계좌 동결 상태와 한설아 관련 기사의 실시간 조회수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그녀는 스타일링 팀이 준비해둔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드레스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앞둔 이의 흥분이 아닌 모든 계산을 마친 수학자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할 갑옷을 입기 시작했다. 태산재단 갈라가 열리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그 아래로 정재계 거물들과 법조계, 문화계의 최고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부드러운 재즈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은밀한 대화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사교의 장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 이 화려한 무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불청객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들에게로 향했다. 최민준과 한설아였다. 그들은 분명 값비싼 턱시도와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최민준의 턱시도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넘겼어야 할 머리는 땀과 절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한설아의 화장은 눈물로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도끼만이 남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이 입구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속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긴급 최민준 실장 살인교사 혐의로 출국 금지. 속보 톱 모델 한설아 산업 스파이 혐의.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뉴스가 바로 이 연회장의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초대장입니다. 우린 초대받았다고요. 최민준이 경호원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필사적인 모습은 그가 몰락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 소란에 몇몇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 그들을 제지한 것은 경호팀장이었다. 그는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처형의 마지막 단계, 죄수를 단두대로 이끄는 인도였다. 최민준과 한설아는 승리한 듯 비틀거리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피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값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티의 중심이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구경거리가 된 것이었다. 저것 봐, 최민준이잖아. 기사 봤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던데. 한설아, 맙소사, 스파이라니.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 오해야. 최민준이 주변을 향해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인맥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설아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최민준의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추악한 몰락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눈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음악이 멈췄다. 거대한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장내 아나운서의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산그룹 권태아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파트너 강지우 본부장님입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시간은 마치 그 순간을 위해 멈춘 듯했다. 권태아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이 연회장의 주인다운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그와 나란히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강지유였다.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어떠한 보석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자체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의 흔적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해 있었다. 아니, 그녀는 이전의 강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활병원에서 고통받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돌아온 복수의 여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안의 모든 권력자들을 압도했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최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 자신이 끝났다고 믿었던 아내, 자신이 죽이려 했던 강지우, 그녀가 어떻게, 왜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권태아의 팔짱을 끼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블루테크의 함정, 풋옵션, 담보대출, 그리고 방금 전 터진 검찰 고발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이었다. 강지유, 그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저 완벽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을 피하던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지유를 향해 돌진했다. 강지유, 이 개 같은 엑스 내년이 감히 나한테. 그의 추악한 고함이 화려한 연회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한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손은 강지유의 드레스 자락에도 닿지 못했다. 그가 그녀에게 3미터도 채 접근하기 전에 연회장 곳곳에 하객처럼 위장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사설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관들이었다. 최민준 씨, 한 수사관이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리며 소리쳤다.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확인사살되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지유야, 강지유. 최민주는 붙잡힌 채 발버둥 치며 지유를 향해 악을 썼다. 하지만 강지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남자를,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들이 울고 있는 한설아에게 다가갔다. 한설아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한설아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가장 추악한 죄수복을 입은 채 끌려나가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권태하는 이 모든 소란을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듯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지유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는 소란이 정리되자 지유와 함께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연 회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모든 이들이 깨달았다. 강지우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끌어내려 심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하라는 절대 권력의 손을 잡은 이 게임의 새로운 지배자였다. 연 회장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준의 절규와 한설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사라진 자리를 수백 명의 하객들이 내뿜는 경악과 경외심이 뒤섞인 숨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끔찍하고 추악한 연극의 일막이 내렸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방금 전까지 구경꾼이었으나 이제는 무대의 유일한 주연이 된 두 사람, 권태하와 강지유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체포되어 나가는 범죄자들의 뒷모습을 버리고 이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담기 위해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권태하는 이 모든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했다. 그는 단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툭, 툭, 그가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났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소란스러웠던 모든 속삭임이 그 소리 하나에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는 지유의 허리를 감쌌던 손을 풀지 않은 채 그녀를 자신의 곁에 확고하게 세웠다. 그것은 보호가 아닌 소유와 동맹의 선언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소동을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연회장의 주인이자 이 판을 설계한 자의 목소리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태산재단 갈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 불미스러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해프닝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았다. 그것은 단지 썩은 가지를 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민준과 한설아의 체포를 썩은 가지를 쳐내는 일로 규정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 말의 무게를 즉각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이 권태하의 의지하에 혹은 그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무대에 오물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오물을 치우는 과정조차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는 연 회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태사는 언제나 최고의 인재,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자산을 되찾기도 하죠. 그의 시선이 곁에 선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고 하객들을 향해 그녀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태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핵심 인물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지우 본부장. 그는 변호사가 아닌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녀를 뛰어난 MA 변호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그 어떤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전략가로 평가합니다. 권태하의 선언의 장례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우. 재활병원에서 폐인이 되었을 거라 여겨졌던 그녀가 태산그룹의 핵심인 본부장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권태하의 직접적인 소개와 함께.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부활이자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권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권태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직 지우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한 존재를 향한 지독한 소유욕과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이크를 든 채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두가 이 예측 불가능한 지배자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연회장의 하객들이 아닌 오직 강지유 한 사람을 향한 목소리였다. 강지유 본부장, 당신은 당신의 적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선물했소.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은 이제 그들의 죄값에 합당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아주 훌륭한 싸움이었어. 그는 그녀의 성과를 치하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전략적이고도 오만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강 본부장, 당신의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유혹적으로 울렸다. 나는 당신이라는 칼이 고작 그런 쓰레기들을 베는 데만 쓰이고 녹쓰는 것을 원치 않소. 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부드러운 스킨십이 아니라 동맹을 확인하는 강한 악수와도 같았다. 이 서울은 너무 좁아. 우리가 차지해야 할 세상은 훨씬 더 넓지. 그러니 묻겠소, 강지유 씨. 권태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야망이 가득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나머지를 전부 정복할 생각은 없어? 그것은 낭만적인 청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제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 제안이었고 두 명의 포식자가 하나의 왕좌에 함께 오르자는 맹약이었다. 그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프로포즈였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눈물을 흘릴까?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일까? 하지만 강지우는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배반했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권태하의 불타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고 이후 그녀가 처음으로 지어 보인 승리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권태하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건네받았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가웠으며 그 어떤 확성기보다도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권태하 회장님, 그녀가 권태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패배가 예정된 싸움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권태하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지우는 다시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회장님과 제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란 존재하지 않겠죠. 그녀는 권태하를 향해 돌아섰다. 이 동맹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동맹이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그의 프로포즈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수락했다. 권태하가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그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낭만적인 커플의 탄생을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력 연합의 탄생을 목도한 이들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담긴 박수였다. 권태하는 지유의 손을 잡은 채 그녀를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세웠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연회장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강지우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부서진 다리를 붙잡고 절망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나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아와 함께 자신들이 지금부터 정복해 나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